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하늘에 있는 파괴의 무기들. 2. 미국 기술은 과거의 일입니다. 3. FA50 화력 200% 증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의 K방산 무기 수출 패키지가 점점 매력적이고 알찬 구성품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FA-50에 암램과 사이드와인더 등 미국제 공대공 무장의 통합이 이루어진 한편 이 국산 공대공 무장의 개발 현황을 알 수 있는 공식 문서가 최근 유출되었는데 매우 특이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전 세계가 한국의 무기 개발 능력에 대해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공개된 문서의 제목은 국산 공대공 유도탄의 전투기 통합 능력 확보를 위한 연동 변환 기술 연구로 그 내용은 KF-21에 탑재되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AIM-9X 사이드와인더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국산 공대공 무장이 최소 사이드와인더 성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사이드와인더의 데이터 링크 신호를 모사해서 미국 전투기에 우회적으로 통합시킬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 운용 실험을 위한 통합 기술을 요구할 정도로 공대공 무장의 연구 개발이 상당히 진전되었다는 점 역시 알 수 있죠. 공개된 문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은 내년까지로 의외로 가까운 시일 내 국산 공대공 무장의 실체를 확인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필요성은 미국이 KF-21의 사이드와인더와 암램의 통합을 거부한 시점부터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공대공 무장을 잘 팔아왔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미 통합이 되어 있는 기종이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기종인 KF-21은 미국의 정책상 통합 허가가 나오는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이 두 가지 미사일은 분량이 심하기로 악명이 높은 레이시온사의 작품이기도 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사이드와인더는 명중하고도 탄두가 작동하지 않아 그냥 목표물을 뚫고 지나가는 어이없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어 당시에는 그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두 가지 공대공 무장의 빈자리를 출중한 성능을 지닌 무기로 메우기 위해 대체품을 찾아 나섭니다. 그도 일단은 영국의 엠비더 미티어로 암램을 대체하고 독일의 아이리스티로 사이드와인더를 대체하게 되었는데요. 이들 미사일의 성능은 미국제 미사일보다 뛰어나면 뛰어났지 못하지는 않았으므로 이러한 선택이 당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사온 무기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과 독일이 다른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똑같은 사태가 다시 벌어질 수 있었죠. 결국 이런 일을 예방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무장을 국산화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미국이 뒤늦게 통합 허가를 내주기는 했지만 이미 한국의 개발 의욕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거업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다 갖추고 있었다고 하죠. 바로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해공을 개량하는 것이었는데요. 미사일형 근접 방어 무기인 림다-10-16RAM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해공은 수직 발사 방식이라 사각이 없고 사이즈 출신만큼 명중률이 매우 뛰어납니다. 본래 개발 방향성에 함정에 탄 장병들의 목숨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던 만큼 여러 번 명중률 테스트를 진행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시 개발 과정으로 되돌아가기를 반복해서 양산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세계 최고 수준, 거의 백발백중의 명중률을 자랑하게 되었죠. LIG 넥스원은 이러한 해공의 명중률을 더해 로켓모터, 유도 조종체계, 지향성 탄 등 근접 신관 등 핵심 기술도 모두 충분히 성능을 증명한 상태이며 자체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용 아이어시커 역시 보유 중입니다. LIG 넥스원의 관계자는 해당 기능들을 조합하는 약간의 개량만 거치면 해공은 당장이라도 전투기에 통합해서 공대공 미사일로서도 상당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장담했죠. 사실 해공은 개발과 동시에 공대공 무장으로의 전용 가능성에 언급되던 무기입니다. 해공은 프랑스에서 개발한 마이카 공대공 미사일과 구조나 유도 방식 등 여러 부분에서 다양화했는데 이 마이카의 파생형 중에는 VLS로 발사하는 VL 마이카라는 함대공 개량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공은 VL 마이카의 정반대 수순을 거쳐서 함대공에서 공대공으로 개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LIG 관계자의 말처럼 이미 원천 기술은 전부 확보하고 있고 심지어 LIG 측에서 직접 방사청에 이러한 방향으로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사업을 반려했는데 첫 번째는 막대한 시험 비용이고 두 번째는 골치 아픈 통합 문제였습니다. 공대공 무장은
전투기에 매달려 함께 하늘을 날아야 하기 때문에 보관되는 동안 발사관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함대공 무장과는 다르게 훨씬 혹독한 환경에서도 신뢰성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공대공 미사일은 강운, 습기, 급격한 온도와 압력 변화 등을 모두 견뎌야 하는데 출격할 때마다 무장을 발사하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귀환 후 재출격할 때에도 별다른 점검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극한의 환경, 운용 시험을 위해서는 시험 조건을 세밀하게 조작할 수 있는 항공기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사온 전투기들의 경우에는 미국의 입김 때문에 한국이 마음대로 이러한 실험에 동원할 수가 없고 국산이라 마음껏 쓸 수 있는 FA-50은 KF-21에서의 운용 수준을 제한할 성능이 모자라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기껏 국산 공대공 무장을 만들어도 한국에서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는 미국산 전투기에 통합하는 것이 매우 일가다로운 일입니다. 미국은 지금껏 자국산 전투기에 해외에서 개발된 중거리 이상 공대공 무장을 통합해준 사례가 아예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F-16을 도입하면서 자국산 레이더와 자국산 더비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하려고 했지만 미국이 양쪽 다 불허함에 따라 데이터 링크를 통한 중간 단계 의도를 포기하고 반쪽짜리 성능으로 더비를 운용하고 있죠. 일본도 F-15에 AA-4 공대공 미사일을 달아서 운용하고는 있지만 레이더와의 통합을 허가받지 못해 별개의 미사일 유도 장치를 만들어서 달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무장 중량을 잡아먹는다는 치명적인 단점까지 가져오는 가장 좋지 못한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이 FA-50과 KF-21을 보유하고는 있다지만 여전히 F-15, F-16, 그리고 무엇보다 F-35라는 강력한 미국산 전투기가 공군 전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만든 무장을 이들 전투기로 활용할 수가 없다면 개발 비용 대비 효용이 너무 적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공개된 문서의 내용이 이 두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환경 운영 시험이 요구하는 막대한 비용은 KF-22 개발됨에 따라 예산의 융통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고 동시에 세부 조작이 가능한 개발 플랫폼 역시 확보됨에 따라 이미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문서에서 밝히고 있는 우회 통합 기술이 미국산 전투기에 국산 무장을 통합하는 두 번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이드와인더에 데이터 링크 신호를 흉내내어 미국산 전투기의 FCS를 속이면 공식적인 시스템 통합 없이도 레이더 본체의 사격 지원을 받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간단히 무장 마운트에만 호환시키면 데이터 링크는 그대로 활용하면서 별도의 유도 장치를 만들어 다른 수고를 들일 필요 없이 무장을 시스템에 통합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나. 이러한 우회 통합 방식은 의외로 여러 사례를 통해 그 효율성이 증명되어 있는데 이란이 F-14AM 알리켓의 우회 통합으로 이란 무기를 통합했고 최근에는 미국도 자국의 대레이더 미사일 AGM-88함을 소련제 미사일로 인식시켜서 우크라이나에 미그-29에 달아주기도 했죠.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이 사라짐에 따라서 남은 일은 해군을 공대공 사양으로 탈바꿈시키는 것뿐인데요. LIG 관계자는 해군이 공대공 미사일이 되면 그 사거리가 기존 20km에 거의 3배는 늘어나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사이드와인더를 넘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암램에 가까운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다소 믿기 어려운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해군의 비교적 짧은 사거리의 원인은 바로 수직 발사라는 플랫폼 자체에 있었습니다. 수직 방향으로 발사하면 처음부터 목표물 방향을 노리고 날아가질 않으므로 제로 고도에서 부스터 과정을 거쳐서 일정한 요격 고도와 속도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것이 막대한 추진력을 낭비시킵니다. 반면 공대공 미사일은 전투기에 매달려 이미 충분한 고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발사가 시작되므로 이 부스터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투기의 평균 비행 속도가 마 0.8에 마음속에 달하고 통상적으로 적기를 발견하면 초음속으로 가속해 미사일에도 충분한 가속도를 제공하므로 미사일이 가속에 쓸 연료를 크게 아낄 수 있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사거리가 3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계산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해군의 원래 기능인 저공 비행하는 대함 미사일의 요격을 공대공 용도로 전환하면 저공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의 요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암램의 초기형이 50에서 80km의 사거리를 지녔고 순항 미사일의 저공 요격 성능은 후기 개량형인 AIM-120C7에 도달해서야 확보했으므로 공대공 해공의 성능이 암램에 근접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후 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이 완료되고 FA-50이나 KF-72 같은 국산 전투기에 통합하게 되면 전투기의 구매 고객이 곧 공대공 미사일의 잠재적 고객이 되므로 수출 판로가 이미 열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KF-21의 경우에는 미국, 유럽, 한국의 공대공 미사일 체계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까지 갖추게 되는 셈이라서 더더욱 앞날이 밝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지속적인 무기체계의 국산화를 통해 미국 모하비 사막에 위치한 비행기 무덤 데이비스 몬탄 비행기 저장소에 한 한국인 무리가 들어옵니다. 그 한국인들은 어느 동체만 남은 노후된 비행기들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그 비행기를 사겠다고 했는데요. 모하비 사막을 찾은 한국인들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들로 우리나라 P3 해상 초계기 도입 사업자 모하비 사막을 찾은 것입니다. 데이비스 몬탄 비행기 저장소 관리인은 이 쓸모없는 비행기를 사겠다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들이 제정신인가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재고를 처리할 수 있어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모하비 사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모하비 사막은 항공기 무덤으로 잘 알려져 관광지와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데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운항되던 항공기와 폐기 처분된 기체들을 모아놔 하늘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흡사 항공기 주차장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모하비 사막에 항공기를 모아둔 계기는 1969년 후반 월남전이 끝나면서 미국 정부는 폐기 처분할 항공기를 임시 보관할 장소가 필요했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특히 유사시를 대비해 항공기가 부식되지 않고 50년 이상 보존이 가능한 지역을 찾다가 1년 내내 강우량이 100mm 이하로 건조한 기후를 가진 캘리포니아 지역이 모하비 사막을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하고 항공기를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모하비 사막에는 세계의 모든 기종의 항공기가 그대로 방치가 돼 있는데 이 가운데 쓸모가 있는 비행기의 경우 다시 새 주인을 찾아 취항을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는 경우 위탁 처분을 통해 부품의 일부가 재활용되거나 혹은 버려지는 구조입니다. 모하비의 항공기를 모아놓기 이전에는 항공기를 재사용하기 위해 일부 부품을 떼어내서 녹이는 등 다시 재련을 했지만 현재는 자원이 풍부해지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항공 부품 소재를 재생하는 것보다 새 것을 생산하는 가격이 더 싸졌는데요. 결국 세계항공사들과 미국 정부는 항공기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데이비스 몬탄 비행기 저장소에 모아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모하비 사막에는 약 9천여 대의 항공기가 보관 또는 폐기된 상태로 있습니다. 큰 활주로와 공항시설, 그리고 영화 촬영장에 있는 모하비 사막은 항공인들에게는 새로운 교육장소 및 관광장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생산이 중단된 옛날 기종의 항공기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테러의 여파로 파산한 항공회사에 의해 보관 중인 20대의 F100 기종과 버려인 영국 버진 아틀란틱 항공 소속 747 전보 비행기, 그리고 미국 공군이 폐기 처분한 F1 미라지 전투기까지 항공기 역사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양한 항공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모하비 사막의 경락고와 활주로, 그리고 부품 재활용 창고들은 세계 1위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관 중인 항공기들을 다 운용한다면 미 공군 다음으로 강한 항공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비스 몬탄 비행기 저장소에서는 퇴역한 군용 항공기들 우방국에 싼 값으로 팔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항상 싼 게 기집떡입니다. 값 싸다고 막 사들이는 경우 사들인 국가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인즉슨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기 때문인데요. 모하비 사막에 있는 대부분의 군용 항공기는 단종된 기체로서 수리 부품 조달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부품 수급에 드는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모하비 사막에서 노후 비행기를 사서 고쳐 쓰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것이 더 안전하고 싸다라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런 모하비 사막의 모래 높에 빠질 뻔했는데요. 미국의 군수 업체들은 한국이 높에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미국 군수 업체들이 깜짝 놀랐을까요? 우리나라 해군은
2010년까지 당시 최고라고 불리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보유한 함정 기술의 비약적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해군 항공정찰 자산이 너무나 부족했는데 고작 P3C 8대만을 보유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천안함 피격 사건까지 터지면서 적 잠수함의 대비가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삼면이 넓은 바다인 한국의 전 해상작전구역을 감시하려면 한 해상 초계기가 최소한 32기 정도가 필요한데 8대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죠. 그래서 우리 해군은 잠수함 탐지 능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초계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일대 도입 비용이 하나로 4천억 원 상당이나 하는 고가였습니다. 이는 우리 해군에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습니다. 4천억 원. 현재 현대중공업이 건조하는 최신의 울산급 배치상 호위함 한 척 가격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한국 해군 관계자들은 고심 끝에 합리적인 선택지를 고안해내느라 바로 모하비 사막에 보관 중인 중고 P3B를 도입하자였습니다. 당시 우리 군이 찾은 모하비 사막에 있는 P3B는 P3C의 하위 모델로 미 해군이 25년간 사용했던 노장 중의 노장이었습니다. 퇴역 후에도 모하비 사막이 퇴역항공기 보관소에서 14년 동안 놀고 있던 녀석을 한국에서 사겠다고 한 것이죠. 상태가 그나마 괜찮았던 것들로 골라왔다고는 하지만 한계 수명인 15,000시간에 거의 달해 있었던 데다 14년간 방치되었던 P3B는 항공기 역사박물관에나 어울릴 만한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미국조차도 손볼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이를 한국 해군에서 사준다니 기쁜 마음으로 개조 견적을 계산하고 있었지만 한국 정부가 자체 개조에 들어간 것인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모하비 사막 퇴역 항공기 보관소에 대당 100억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총 9대의 P3B를 들여왔습니다. 그중 1대를 해체해 부품을 조달받는 동류 전환용으로 사용되었고 8대의 P3B를 카이가 개조를 맡아 700억 원의 P3C였습니다. 개조를 거쳐 재탄생한 초계기의 이름은 P3CK로 기존의 P3C 행초계기에서 당당히 K를 붙인 업그레이드된 항공기입니다. 또한 원가 4천억 원을 비하면 훨씬 저렴한 700억 원으로 비용을 탁월하게 절감하였죠. P3B와 P3C의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에서도 자신들도 이렇게는 개조를 못한다며 극찬하고 나섰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P3CK는 최신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P3CK는 동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새로 장착해 새 것과 같았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성능을 개량해낸 기술력은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인정할 정도였는데요. 이로 인해 현재 한국 해군은 P3C 8대와 한국형 P3CK 8대 등 총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잠수함 탐지 능력을 높이기 위해 P3CK 8대를 더 배치해 그동안 부족했던 대잠 능력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는 단순히 부족한 해군 항공 전력이 숫자만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능면에서 크게 향상돼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P3C가 넓은 바다에 있는 표적만 탐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P3CK는 항구의 정박 중인 함정과 움직이는 육상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다목적 레이더를 탑재하였고 P3C 대비 5배 이상 향상된 고배율 적외선 광학 카메라, 디지털 음향 수집 및 분석 장비, 자기 탐지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P3CK는 대지 공격이 가능한 하풍 블록이 미사일을 무장해 우리 함정에 큰 위협이 되는 적이 해안포와 미사일 이동 발사대 등을 사정권 밖에서 타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시간 전술 정보 전송 시스템을 통해 KF-16이나 헬기 등 공격기에 대한 정밀, 표적 정보 제공과 전술 통제 기능을 보유해 군의 합동작전 수행에도 큰 몫을 담당할 것이라고 해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여기에 적외선 영상 장비를 장착한 P3CK는 야간에도 적의 함정을 고해상도로 식별해낼 수 있어 야간 초계 능력이 훨씬 높아졌는데요. 육상 표적 분석 능력도 군이 운용하는 금강정찰기에 필적할 만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제한적인 육상 감시도 가능해 전천후 초계기로 탈바꿈했습니다. P3CK는 감시 능력만 향상된 것이 아니라 무장 능력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P3CK 기체 아래에는 경어뢰와 대함 공격 능력을 갖춘
AGM-84 하푼 미사일을 장착해 웬만한 잠수함과 수상함과의 제한적인 교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탑재 가능한 AGM-84 하푼 미사일은 공대지 미사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유사시 항구에 정박해 있는 적 함정과 기지시설을 폭격할 수 있습니다. P3CK에 탑재 가능한 총 무장은 하푼 대함 유도탄 6발, 기뢰 9발, 어뢰 8발, 대잠 폭뢰, 소노브이 84발, 마린마크 해상 표시판 등의 무장이 가능한데요. 이 정도 무장력은 함포를 제외한 웬만한 호위함과 맞먹는 무장력입니다. P3CK는 1소티의 최대 시속 761km로 14시간에서 15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4,400km 주변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넓은 작전 반경을 가졌는데요. 긴 작전 시간은 잠수함을 추적하는데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P3CK는 1997년 11월 소욱산도 해상에서 중국의 민급 잠수함을 발견, 소노부이를 투하하는 등 11시간 35분 동안 추적해 부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잠수함이 해면으로 부상한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며 지휘관이 직위 해제될 만큼 중징계가 내려지고 국가적으로 씻을 수 없는 큰 수치로 여겨집니다. 또한 2017년 초에만 2차례 서해상이 한국방공 식별구역 카디즈를 무단항행하는 선박을 작전인 가구역 밖으로 몰아내기까지 했는데요. 바로 북한 선박 진송호와 신진이었습니다. 정확한 의도는 모르나 우선 방공 식별구역에 허가받지 않은 외국 선박이 들어오면 근접 감시기동을 통해 60m 상공까지 저공 비행으로 선박을 압박하여 영해 밖으로 퇴거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외에도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전투함과 정보함도 출몰하는데요. 해군 관계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한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막강한 기술력과 강화된 군사력을 가지게 된 한국이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세상이 놀랄 정도로 뛰어난 개조 기술력을 갖추게 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넘버2는 다릅니다. 우리 군의 2인자도 다른 나라에서는 주력이 되고도 남는데요. 특히 자주포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막강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 주자가 바로 K55A1입니다. 최근 전력화가 완료된 K55A1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개량이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K55A1을 바라보는 고가운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자주포의 족보를 따져본다면 K9, K55A1에서 K-55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K-55의 모체가 되는 건 미국의 M109A2입니다. 1963년 초도 물량 배치를 시작한 M109는 최소 1만 대 이상 생산된 자주포인데요. 당연히 이 말도 안 되는 물량을 미국이 모두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M109는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문자 그대로 분해되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는데요. 이 덕에 현재도 개량을 거듭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사용하는 자주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1980년대 초 자주포 독자 개발을 추진하던 한국이 기술상의 이유로 벽에 부딪히자 미국은 M109A2의 면허 생산을 제한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생산된 M109A2가 바로 K-55 자주포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 자주포는 미국이 원조라는 소리냐? 하면 그것도 아닌데요. 이제 와서 이런 말은 원숭이에서 진화했으니 모든 인종은 한 가족이다라는 말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K-55부터 M109A2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드디어 국내에서 자주포를 생산하게 된 우리 군이 얌전히 K-55를 M109A2 사양으로 생산할 리가 없었습니다. 초기의 K-55는 비록 외관은 M109A2와 똑같았지만 내부에서는 상당한 개량이 이루어졌는데요. 대표적으로 화학전에 대비한 MBC 시스템을 적용했고 피격 시에 대비해 한론 소화기와 자동 선회장치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오죽하면 K-55를 목격한 미 국방부에서 M109A2에서 2차례나 개량된 M109A4와 동급이라고 감탄할 정도였는데요. 사실 미국은 이때부터 한국의 자주포 기술을 굉장히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굳이 K-55라는 국내 명칭을 두고 저들끼리 M109A2K라는 별칭으로 부리까지 했습니다. 물론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는데요. 정작 K55A1에 이르자 K9 기술이 접목되어
완전히 다른 자주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55A1은 한국에서나 2인자 취급이지 다른 나라에서는 주력급을 압도하는데요. 당장 미국의 주력 자주포인 M109A6 팔라딘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이력입니다. 우선 크기에서는 K55A1이나 팔라딘이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사거리는 팔라딘이 30km에 불과한 반면 K55A1이 32km의 사거리를 보이면서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용 성능 분야로 넘어가면 이 격차가 더욱 커집니다. 팔라딘은 아직도 포탄 적재에서부터 포탄 삽입, 장약 삽입이 모두 수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나마 포탄 삽입 단계에서는 K-55에도 탑재됐던 유압식 장전 장치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마저도 급속 사격을 위해선 밀대를 이용해 완전 수동으로 장전해야 합니다. 반면 K55A1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포탄 삽입이 끝 후 승무병은 장약만 집어넣으면 사격 준비 끝인데요. 이로 인해 팔라딘은 전투가 길어질수록 운용 병력의 피로도가 급증하고 발사 속도 또한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실 팔라딘까지만 해도 바퀴만 달려있다 뿐이지 운용 성능은 자주포와 견인포의 중간에 있는데요. 이 때문에 팔라딘은 운용에 최소 5명이 필요하지만 K55A1은 4명으로도 방열부터 사격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얼핏 작아 보일 수 있는 차이지만 전 세계적인 인구 절벽을 생각하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차이인데요. 그 결과 K55A1의 업그레이드를 눈여겨보고 있던 미국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주포 기술을 벤치마킹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최신형 M109A7 자주포에는 K55A1에 적용된 반자동 장전 장치가 탑재되었고 미국은 한국에 최초로 성공한 탄약 운반 장갑차 운용체계까지 흡수해갔습니다. 그야말로 역수출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미국마저 탐낼 만한 무기체계가 또 있는데요. 이번엔 주력이 아닌 2선급 무기가 화려하게 부활했게 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차륜형 105mm 자주포 풍익입니다. 풍익은 우리 군에서 따로 개발한 자주포가 아니라 시작물자 처리되었던 M101A1 견인곡 사포를 자주포로 개조한 신개념 무기체계인데요. K-721 군용 5톤 트럭의 차체를 이용한 차륜형 자주포답게 시속 80km에 달하는 빠른 속도가 장점입니다. 게다가 자주포로 개조되면서 디지털 화력 통제 장치가 탑재되면서 이동 중 정지 후 초탄 발사까지 고작 1분이면 충분합니다. 풍익에 탑재된 전자 장비가 포의 위치와 표적의 위치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정렬까지 끝마치는 덕분인데요. 또 최대 11.3km의 사거리로 분당 최대 10발의 포탄을 쏟아내고도 이탈까지 3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기동력인데요. 비록 화력과 사거리가 155mm 자주포에 비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풍익은 K9, KU-15A1과 달리 포병 부대의 연대급 화력 지원 무기라는 걸 감안하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 자주포지만 박격포와 비슷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운용 인원 측면에서 감축이 이루어졌다는 게 상당한 이점입니다. M101A1 일대에 8에서 9명의 병력이 필요하던 게 풍익에서는 5명이면 충분해졌습니다. 심지어 이 중 2명은 운전병과 경계병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해 3명이면 포를 발사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데요. 또한 경제성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풍익은 감탄이 절로 나오는 수준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보유한 105mm 폭탄 재고 때문인데요. 이게 우리 군에서 풍익을 개발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 군이 보유한 105mm 포탄은 340만 발이 넘습니다. 군의 주력이 155mm로 넘어가면서 105mm 포탄의 재고가 쌓이기 시작한 건데요. 문제는 포탄 재고 처리에만 신규 탄약 생산 비용의 3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풍익이 전력화되면서 105mm 포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리하자면 보병급 연대의 화력 강화, 예산 감축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동시에 누린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 군의 포사랑이 신기할 지경인데요.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풍익이 아무리 훌륭한 자주포라 하더라도 역시 화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과 기계화 부대의 성격 운용에게는 차륜형이라는 이동 방식이 못내 마음에 걸리는데요.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120mm 자주 박격포 비격입니다. 비격은 현형 4.2인치 박격포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물건으로
기존 대비 화력은 1.9배의 사거리는 무려 2.3배까지 획기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박격포가 탑재된 상태에서 차체의 회전 없이 360도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수의 표적에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비격은 풍익과 달리 기본적으로 궤도형 장갑 차량이기 때문에 험지 주파 능력은 물론 방어력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K-2나 K-21, K200 같은 기계화와 동시에 적진 한가운데서 화력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져 100% 국산 화율을 자랑한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이처럼 우리 군의 포병 화력은 끊임없는 발전에 거듭한 결과 6.25 전쟁 이후 70년 가까이 정체되어 있던 대한민국의 근접 지원 시스템을 근간부터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조국이었던 미국마저 한국의 포병 시스템을 흡수할 정도인데요. 자주국방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끝없이 달려온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청출어람의 표본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